자, 과학기술 6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수학이 과학의 분야에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케플러가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임진을 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서양의 과학이라는 게 되게 빠르게 발전을 했죠. 우리는 막 임진왜란 싸우고 있는데 이때 케플러가 행성의 어떤 법칙들을 막 수립을 했으니까요. 자, 이 당시에는 아직 수학이 좀 부족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연 법칙의 존재, 이 법칙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수학적인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거겠죠. 자, 그거를 너무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행성들 사이에 뭔가 이 하늘에 이 운행에 대해서 뭔가 수학적인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우주의 어떤 수학적인 법칙을 찾아내느라고 바빴다 이렇게 써있죠. 자,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고,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자, 천동설이 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것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반면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뭐예요? 지동,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케플러는 이 지동설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고요. 자, 티코 브라헤의 관측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이분은 관측자로 유명하죠. 관측. 이 사람이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별까지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케플러의 스승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별의 어떤 행성들의 움직임 같은 거를 다 관측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케플러가 그걸 연구해서 이 케플러의 법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케플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해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 그래서 겉보기 운동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별표 돌아갈 필요도 없어. 사실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는 진짜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운동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 우주는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 있을 때 뭐 수, 금, 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구 바깥에서 태양계를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도는 것이고, 이 겉보기 운동은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행성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겉보기 운동의 정의가 그렇고요. 자, 코페르니쿠스는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태양과 항성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행성은 돌아다니는, 이 태양 주위를 도는, 뭐 수성, 금성, 지구도 행성이고요. 네,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항성은 마치 태양처럼 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천체들을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인식시켰다. 자, 무슨 말이겠어? 여러분들, 이 코페르니쿠스가 무슨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겉보기 운동, 이 하늘에서 행성들이 돌아다니는 이것을 설명하는, 이 파악하는, 다시 말해서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은 정지에 있고 지구는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지동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케플러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제 당대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인식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선배 중에 하나인 티코 브라이는요, 관측을 통해서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케플러가 이것을 토대로 가까스로, 쉽지는 않았어, 어렵게 궤도를 발견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케플러가 하려는 작업이 바로 이와 같이 마치 우리가 내려다본 것 같이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확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점, 케플러에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행성이라는 게 어떤 방향에 보일 것인지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 좀 제가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아까 그림을 그려놨었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수성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뭐 금성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화성이 뭐 아이고 찌그러졌는데 화성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태양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제 위치가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뭐 그 뭐야 뭐 우주선을 발사할 수도 없고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다죠. 자, 그러면 지구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이렇게 뚜껑처럼 생겼어. 뚜껑처럼. 그러니까 이 천장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봤을 때 태양은 여기 있고 수성은 여기 있고 금성은 여기 있고 화성은 여기 있어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나란히 천장 위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이지 얘가 실제로 우주상의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평행한 마치 그냥 이 뚜껑에 얘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되게 어려운 점이란 말인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좀 불가능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해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구의 공전 궤도가 평평하다는 뜻이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태양과 지구를 연결한 이 선들 있죠. 이 선들, 이 선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평면 이렇게 원을 CD 드라이브처럼 CD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지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뭐랄까 이 평행한 이렇게 판판한 그 공정 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자,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가 굉장히 좀 나름 중요한 정보인데 이 부연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자, 이거 뭔 말인지 좀 얘기를 해줘 볼게. 생각해봐.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돼 있죠? 생각해봐. 잠깐만, 태양은 가운데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왜 태양이 겉보기 운동이라고 생각할까?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해. 왜냐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보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면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찍히겠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태양도 이제 계속해서 위치가 움직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게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위치하고 겉보기 운동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태양은 어쨌든 태양계라는 계에서는 중심에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하늘을 볼 때는 계속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 생긴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속도, 태양이 1년 동안 움직이는 속도가 1년을 주기로 규칙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내신식으로 이 속속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태양의 겉보기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았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 지구랑 태양이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도는 게 아니라 거리가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야만 지구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 지구의 궤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케플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다. 사실은 여기부터가 본 게임이죠. 케플러는 태양의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경로에서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 자, 내가 뭐라 그랬어? 겉보기에서 태양의 각속도는 다름이 아니라 태양은 고정돼 있지만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바라볼 때 지구의 속도가 1년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태양의 각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다는 거는 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게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태양의 각속도가 계속해서 바뀌지만 1년마다 같아진다는 것이 지구가 바로 태양을 그런 방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이런 방식으로 타원 궤도를 돌거든요. 타원 궤도. 그러면 실제로 지구의 속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태양하고 멀어질 때는 느리게 돌고요. 태양하고 가까울 때는 빠르게 돌아서 균일하게 도는 게 아니라 지구는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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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이런 식으로 태양과 가까울 때 빠르게 돌고 느릴 때 멀리 돌지만 이것이 1년을 주기로 속도가 다시 같아지도록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도 확실해 보였다. 지구뿐 아니라. 자, 이런 과정에서 지구 궤도의 모양을 확인할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대단해. 어떻게 지구 안에 있으면서 지구에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지구의 궤도를 그렸을까? 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지구 공정 궤도 면의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는 그림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지구의 공전 궤도가 지금 여기 그려져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미리 그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걸 찾아내고 싶은 거지 이걸 미리 그려놓으면 안 돼. 또 내가 이 그림 대신에 내가 요거를 발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옆에 그림을 좀 추가적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의 공전 궤도 면의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전 궤도 면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얘기할 때 요 면은 판판한 궤도 면을 그리죠. 그리고 이 M은 바로 요 지구가 돌아다니는 요 면 있죠, 면. 그 면 위에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요 M이. 그러니까 지구, 태양, M이 계속 이제 일직선으로 계속 그러니까 같은 이 면 위에 놓여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 점은 지구에서 1년대 중 어느 때든 볼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자, 먼저 지구 E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돌아온다. 자, 이 순간에 지구 E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직선 SM과 일치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은 이 궤도가 아직 그려져 있으면 안 돼. 이 그림은 약간 지금 무시하시고 이 궤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잘 봐봐요. 우리가 아까 분명히 이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걸로 가정을 한다 그랬죠. 지구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멀리 있는 어떤 M, 이 M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M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은데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태양계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시점을 알 수 있냐면은 지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쪽으로 바라봤을 때와 요쪽으로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이 태양과 지구와 랜턴 M이 나란하게 서는 거는 설 때의 지구는 그 상태는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쪽을 바라봤을 때 태양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을 바라봤을 때도 이게 평행하면은 S랑 지구랑 M이 일직선에 서 있다는 거니까 요 시점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봐. 이 순간에 지구 2로부터 실제로 랜턴 M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2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보면 요 SM과 우리 시선이 일치하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순간 말고 이 순간 말고 지금 지구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순간 말고 지구가 어디 이제 다른 곳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이 지구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다른 곳에 있어. 다른 위치에 온다면 지구 입장에서는 지금 S와 M이 둘 다 보일 것이고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각 2의 크기를 잴 수 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지구 속에 있죠. 자, 그러면 자, 요게 바로 하늘이라고 합시다. 하늘. 요게 지금 하늘이야. 하늘. 요게 지구로부터 본 껍데기야. 그럼 지구로 볼 때 이 태양은 어디로 보일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M을 본다면은 요 M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잴 수 있어? 요 각의 크기를 잴 수 있다 이 말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 각의 크기를 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S랑 M이 어디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각을 잴 수가 있다 이 말인가요? 요 각을. 자, 우리는 또한 관측 데이터로부터 SE와 SM의 방향을 알고 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요 지구가 여기 이 사이에 위치했을 때 요것과 요것의 방향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 선분을 알고 있죠. 이 선분을 알고 있지. 얘네들은 고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은 안 바뀐단 말이야. 요 선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각 S를 알고 있대. 각 S. 요 각 S. 자, 이 각 S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여기 어딘가 지금 있을 때, 지구가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요 위에 이 선 위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태양은 쭉쭉쭉쭉쭉 해서 하늘에 여기 있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궤도를 돌아가지고 요쯤 왔을 때 하늘에 쭉쭉쭉쭉쭉 바라보면 태양은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관측한 태양의 위치와 이때 관측한 태양의 위치 있죠. 요 각을 재서 요걸 막곡지각을 삼으면 우리가 요 각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요 각도 알 수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SM을 알고 있고 세 각을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결국 뭘 도출할 수 있게 됩니까? 삼각형 SEM을 항상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삼각형 SEM 그리고 SEM 그리고 SEM 그리고 SEM 그리고 SEM 그리고 SEM 그리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지구의 공전 궤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좀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우리는 어떤 태양과 밖에 있는 어떤 랜턴이 고정된 것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지구가 이 딱 사이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선분 S와 M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이 선분위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요 하늘에 나타나는 S와 M의 각도를 통해서 요 각을 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을 때의 지구가 바라본 요 태양의 요 위치와 그 다음에 지구가 이동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본 태양의 위치를 통해서 요 각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요 각도 잴 수 있고, 따라서 요 각도 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 삼각형을 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결국에는 뭐야? 지구의 위치를 계속해서 확정해 나간다면은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확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어디서 구했을까? 자, 아까 이 바깥에서 빛난다고 한 이 랜턴 있죠? 이 랜턴을 어디서 구했을까? 케플러가 주목한 것은 화성이었다. 딱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화성이 랜턴 M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당시에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고, 케플러는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성 M은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같은 자리로 돌아오겠죠. 화성년이라는 것은 화성의 1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그때마다 SM은 고정된 밑변이고 지구 E는 매번 지구의 공전 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순간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작업을 계속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지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때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한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에 놓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의 위치를 M으로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SM을 확정하고 나면은 지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위치가 지금 우리가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즉 여기서 이 태양과 지구와 이 화성이 일직선이 되는 이 M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상의 한 것으로 딱 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와 M이 얻어진 이상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으로 E의 위치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지구 궤도의 모양이 타원이라는 것과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이. 알겠습니까? 자, 결국 이제 지도를 알게 되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머지 행성들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이. 하지만 당시는 좀 수학이 많이 이때는 미적분도 그렇게 막 썩 발전을 잘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다. 여러분들 뭐 케플러 3법칙은 다 알 거니까 여러분들 다 뭐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케플러 1법칙은 뭡니까?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돈다. 그래서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으면 타원의 초점 중 하나를 지나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게 케플러 1법칙이고요. 자, 두 번째,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 자, 이게 이제 행성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건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요 속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요 속도, 도는 속도에 대한 건데, 잘 봐봐. 자, 만약에 요 행성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동했어요. 자, 이때 요 행성은 지금 색칠한 부분만큼의 면적을 휩쓸고 지나갔죠. 자, 근데 요 행성이 C에서 D까지 이동했다고 합시다. C에서 D까지. 자, 그러면 요만큼 휩쓸고 지나갔죠. 요만큼 휩쓸고 지나갔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까만색 면적하고 빨간색 면적하고 똑같다고 합시다. 똑같다고. 자, 근데 여기 분명 뭐라 그랬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은 요렇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것을 휩쓰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요만큼을 휩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요 부분은 훨씬 더 태양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르게 이동을 하고 태양과 멀어졌을 때는 더 느리게 이동을 해야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쓰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의 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케플러의 세 법칙은 공전주기의 제곱이 장축의 세제곱. 그러니까 공전주기의 제곱이 뭐에 비례한다? 요 장축, 장지름,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딱히 뭐 부연 설명이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케플러 3법칙은 아마 출제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본다면 이 케플러 3법칙과 관련된 외부 지문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 부분에서 케플러가 어떻게 지구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S랑 M을 이용해서 하늘만 관측해서 지구의 위치를 내려다본 것처럼 경로를 확정하는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4번이죠. 지구의 타원 궤도 운동을 밝히는 그런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1년을 주기로 닫힌 공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야? 태양의 겉보기 속도. 이 지구가 1년 주기로 태양을 돌면서 태양이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게 1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성운동 세 가지 법칙은 타원 궤도를 돈다는 그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수학적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적으로 어려웠다. 가까스로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학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계산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이거 아까 그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죠. S랑 M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돌아다니면서 궤적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알면은 2초 만에 풀리는 그런 문제죠. 4번 보기에 근거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케플러가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는데 참고로 요 내용은요 2019년 수능에 나온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들 2019년 수능에 이 동양과 서양의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하고 굉장히 연계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케플러가 사실은 이 태양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지동설을 받아들인 선구자였거든요. 근데 웃긴 게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믿은 게 아니라 이미 태양이 중심이라는 걸 그냥 이미 믿고 있었어.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처음에 뭔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로 태양이 중심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태양을 신성시하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케플러가 최초의 태양 중심설을 믿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야. 근데 그 케플러는 동시에 원운동을 당연시하는 시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원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천체들은 원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케플러는 타원 궤도를 부여를 했단 말인 거죠. 자, 근데 그 사람은 또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를 중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케플러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태양 중심설을 믿은 것은 신플라톤주의를 추종했기 때문이지만 태양을 신성시하는 신플라톤주의 때문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발견을 하고 타원 궤도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또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모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플러는 맞죠, 이거? 이 데이터를 통해서 타원임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지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자, 지구의 자전을 인정하지 않는 지구 중심설을 배격했기에 가능한 것이겠군. 자,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관측 데이터 활용했죠. 경험주의자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케플러가 원운동만으로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 경우에서 벗어났기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군. 자,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분명히 케플러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어.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신플라톤주의를 추종했기 때문이고, 나중에 이제 관측 데이터를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타원 궤도를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가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